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천재들의 천재 폰 노이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지금 보시는 사람은 유진 위그너라는 분입니다. 예, 1963년도에 원자핵과 기본 입자에 관한 이론과 기본 대칭 입자의 발견에 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당시에 이제 헝가리 출신 천재들이 많았어요.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천재들이 우수수 나올 수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유진 위그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그럴 리가, 천재는 폰 노이만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와. 그게 바로 폰 노이만입니다. 이분 아시나요? 토마스 네. 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또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분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기억력은 당신에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냐? 네. 토마스 쿤이 이렇게 말하죠. 좋긴 좋지만 폰 노이만보단 아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입니다. 부다페스트 같네요. 예, 네. 1903년 폰 노이만은 헝가리에서 태어납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헝가리와 미국 이중 국적을 갖고 있죠. 네. 일단 폰 노이만의 별명이 화성인, 지구인이라고 보기에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하다. 아. 네, 화성인, 그리고 악마의 두뇌를 가진 남자. 너무 뛰어난 나머지 네. 네. 반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반신. 반만신이다? 반이 신이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반신이라는 별명이 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있을 때 붙은 네. 별명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오펜하이머, 아인슈타인, 괴델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반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폰 노이만이에요. 천재들의 천재입니다. 와. 일화들을 한번 쭉 소개해드릴게요. 이 ICBM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개발 초기에 개발자들이 이 과정을 검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폰 노이만한테 가보자. 몇 개월간 연구한 내용을 다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궁금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딱 다 갖다 놔. 엄청 많아. 노고 혹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몇 주 있다 올까요? 이랬더니 폰 노이만이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고 네. 슬슬 훑어봅니다. 한 2시간가량 지났어. 그러더니 종이랑 펜을 들고 설명을 쭉 합니다. 이게 왜 다 되는지. 근데 그 설명이 맞아요. 퍼펙트. 그냥 퍼펙트.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현대 수학이 네.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인류가 해결하는 부분은 수학이 아주 일부분 아니냐. 그러면 우리 폰 노이만 선생님은 과연 본인이 어디까지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수학 전체에 대해서 허투루 대답 안 하고 신중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28%.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존재하는 수학의 모든 것이 어디까지 범위인가를 네. 아는 분이에요. 거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28%라고 네. 본인이 완벽하게 아는 부분을 말합니다. 아무튼 그리고요. 요게 예, 비서 스토리가 나옵니다. 보통 비서를 딱 놓으면 비서 앞에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책상의 그 앞쪽을 네. 없애버리셨어요. 그 지나다닐 때마다 네. 슬쩍 뭐 줍는 척하면서 몰래 거기를 훔쳐봤어. 그렇군요. 일부러. 네네. 그게 취미 생활이었답니다. 그래서 갖고 이분이 정말 성적인 농담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냥 말끝마다 음담패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유명세, 이 정도 천재면은 네. 이분 관련된 일화가 훨씬 많아야 돼요. 대부분의 그 일화들이 남기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 어느 수준이길래? 지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담패설만 책 수십 권이다. 와. 이분은 이제 포여 죄르지. 네. 이분도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취리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폰 노이만에 대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예전에 그 학생이 있던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네. 어떤 정리를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뭐 리만 가설이나 네. 뭐 푸엔칼의 추측 같은 어떤 정리를 딱 설명한 다음에 이거는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고 아마 많이 어렵다.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교수님이. 네. 그때 폰 노이만이 5분 후에 갑자기 손을 듭니다. 그러더니 뭐야? 이랬더니 앞으로 나와요. 칠판에 갑자기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뭐야? 바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꽤 어려운 증명을 그 자리에서 끝내버렸어요. 야, 이 정도면 진짜 미래의 예.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뭐지? 이 포여 죄르지 진짜? 교수님이 그때부터 나는 폰 노이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와.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폰 노이만의 지식 수준이 현재 지금 있는 최고의 의과 과정 7년이 걸리는 과정을 단 2주 만에 끝낼 수 있는 머리.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영어,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까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7개 국어가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모국어 수준으로 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언어 능력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언어 능력은 계산 능력이랑 기억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등한 능력이었다. 이렇게 밝혀요. 여기까지가 우리 천재 네. 폰 노이만의 일화였습니다.
이제 유년 시절로 돌아갑니다. 6살 6개월 정도라고 할게요. 6살 네. 6개월 정도에 6.6. 8자리 숫자를 암산으로 계산합니다. 6자리 숫자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암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8살 때 이미 미분과 적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네. 8살 때 파소리 김나지움이라는 루터교 학교에 입학합니다. 부다페스트 내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학교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아무런 예습이 없이 수업에 참여해서 다른 학생을 압도합니다. 여기서 유진 위그너를 만납니다. 아까 예. 우리 저희 맨 처음에 그쵸. 봤던 유진 위그너가 여기 유진 나오네요. 위그너 같은 네. 경우는 네. 이분은 천재입니다. 11살 때 집합론과 정수론 강의를 들어요. 11살 때. 누구한테 듣는지 알아요? 10살 폰노이만한테. 그리고 12살 때 네. 이미 수학 전공자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기억력 관련된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네. 폰 노이만이. 네. 허먼 골드스틴, 폰 노이만의 아주 절친한 동료였던 네. 네. 폰 노이만의 기억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네. 부탁을 하나 합니다. 바로 찰스 디킨스의 역사소설 두 도시 이야기. 이 책은 폰 노이만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번 암송해 볼래? 근데 재밌는 건 골드스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네.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골드스틴이 어이가 없어서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20분 동안 그냥 줄줄 읽었대요. 와. 와. 17살 때 이미 베를린 대학에서 네. 화학을 공부하였으며 19살 때 부다페스트 대학 수학과에 입학했을 때 네. 이미 당대 최고의 학자들하고 거의 뭐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인류 수학자가 됐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론 물리학자로서 명성을 얻은 이후에는 순수 수학, 응용 수학 다양한 곳에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냥 이제 네네. 이분은 이제 다 자신 있잖아. 그렇죠.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가요. 이것은 바로 세계적인 천재들이 모이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예. 여기 소속이었죠. 20세가 된 노이만은 이제부터 본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해요. 야, 순서를 나타내는 수라는 게 있어요. 네. 순서수라고도 하고요. 네네. 서수라고도 합니다. 이거의 현대적 정의에 대한 논문을 냈고요. 그리고 3년 후에 부다페스트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 물리학 부전공, 화학 부전공으로 학위를 받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부전공이 몇 개야? 근데 재밌는 게 이때 동시에 취리 공과대학교에서 화학공학으로 또 학위를 받아요. 이제 베를린 대학교로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게 이때 거의 한 달에 한 편씩 논문을 씁니다. 월 1회. 논문이 월간지야. 근데 한 달에 한 편씩 나오는 논문이 네. 과학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논문들입니다. 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양자역학의 수학적인 기초, 집합론의 공리화, 에드고드 이론의 연구, 실내 게임 이론 등을 저술합니다. 제 이름만 들어도 네. 일반인들은 그냥 이름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논문으로 기반을 다지셨다. 요거는 그렇죠. 아, 때가 20대 중후반. 후반에. 네. 그리고 28살의 나이에 프린스턴의 객원 교수로 취임할 때 이미 당대 가장 유명한 수학자가 됩니다. 1930년 미국으로 망명한 뒤에 무려 아인슈타인이랑 함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폰 노이만이 얼마나 대단했냐. 요게 이제 폰 노이만이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많아서 나열조차 어렵다. 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몇 가지만 제가 오늘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가 아주 은밀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합니다. 네. 이름하여 맨해튼 계획. 뉴욕 맨하튼.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연구입니다. 맨하탄 프로젝트가 네. 이 당시에 오펜하이머, 닐스 보어, 한스 베테, 리처드 파인만, 엔리코 페르미, 쉽게 말해 20세기의 물리학 어벤져스입니다. 폰 노이만이 여기서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폭탄의 원천 기술인 고폭발성 렌즈를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원자폭탄에서 이게 없으면 아예 안 돼요. 맨해튼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기술인데 이게 바로 고폭발성 렌즈입니다. 렌즈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나요? 이게 이제 폴리곤으로 만든 건데 일본에 투하되었던 팬맨에 들어갔던 고폭발성 렌즈예요. 볼록 렌즈가 빛을 한 곳으로 모으듯이 이 렌즈가 핵물질을 한 곳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렌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 광학 렌즈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하지만 네. 당시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네네. 그 히로시마 참극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폭탄은 이거는 우리가 손대선 안 되는 거다. 네. 그래서 돌아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하지만 폰 노이만 원자폭탄 적극 찬성자였습니다.
원자핵 사용에 선두 지지자였다. 응용 수학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게임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게임 이론. 굉장히 유명하죠. 우선 이 게임이론이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각자 개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모두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올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죠. 게임 못할 이론 수도 전에는 있으니까. 꼭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2명 이상의 전략을 갖고 각자 최고의 보상을 얻기 위해 벌이는 행위에 대한 이론이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폰 노이만이 여기에 도입한 게 뭐냐면은 바로 모든 이득의 합계는 0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누가 이득을 보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로섬 게임이라는 걸 처음 도입한 게 폰 노이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각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폰 노이만. 그리고 재밌는 건 그는 인공생명이라는 걸 처음으로 연구한 학자입니다. 인공생명. 인공생명. 네. 사실 되게 다른 두 단어죠. 이 생명체 자체를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번식하는 일종의 시스템으로 봤어요. 사실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요. 이 생명이라는 거는 실제 살아있는 걸까요? 그 살아있는 한문 그대로는 살아있다라는 뜻이긴 그러니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랩장님은 살아계십니까? 네, 전 살아있죠. 랩장님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살아있지 않거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원자죠, 그냥. 하나만 네. 떼면 얘네들은 절대 살아있을 수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느끼죠. 과연 살아있는 건 무엇일까? 이 개념을 처음 고민을 하신 거예요. 사실 생명체 자체도 생명체가 아니라 일종의 시스템이고 자신을 복제하는 번식 시스템이다. 일종의 컴퓨터로서 여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보 이론적 입장에서 네. 자기 복제에 대한 고민을 하십니다. 이 생명체가 스스로의 정보를 내장하고 있는 걸 DNA, 설계도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이 설계도대로 실제 생명체를 재구성하는 관리자가 RNA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는 설계도대로 생명체를 재구성하고 이 생명체 안에 새로운 설계도를 집어넣음으로 생명체를 복제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와, 이거 또 진짜? 수학으로 증명을 그렇죠. 하고. 예, 폰 노이만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CPU, 메모리, 프로그램 이 구조를 갖는 범용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애니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명령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잖아. 네. 그때 정말 전선을 빼서 꼽아야 돼. 더하기 하려면 요 선을 여기다 꼽아야 되고 네. 빼기 하려면 요 선을 이렇게 꼽아야 되고 즉 하드웨어 프로그래밍이었어요. 하드웨어를 바꿔줘야지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폰 노이만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할 당시에 네. 네.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전자계산기의 이론 설계 서론이라는 논문이에요. 여기에 CPU, 메모리, 프로그램 구조를 갖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요. 7년 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의뢰를 받아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컴퓨터 에드삭을 제작합니다. 예, 되게 재밌는 거는 네. 네. 여기도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음. 완성됐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네. 폰 노이만이. 그래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자릿수가 7인 가장 작은 2의 지수는 얼마인가요? 이 문제를 네. 컴퓨터에게 입력한 이후에 본인과 함께 계산을 합니다. 결과는 폰 노이만이 이겨요. 와. 폰 노이만의 암산이 컴퓨터를 이깁니다. 네. 이겨버리네. 그럼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폰 노이만이. 제대로 잘 만들었구나. 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재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네. 그렇죠. 현재 구조도 여전히 폰 노이만의 구조를 따르고 있죠. 그렇죠. 네. 폰 노이만이 이 구조를 만들 때 참고했던 게 바로 인간의 사고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억을 불러와서 계산하고 또 불러와서 계산하고 이걸 하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내가 불러와서 계산을 해. 또 불러와서 계산을 해. 내 뇌가 아무리 빨라도 불러오는 속도가 저하되면 더 이상 뇌가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병목 현상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지. 네. 이게 바로 또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예, 거구나. 그래서 기억 장치 속도가 빨라지지 못하면 결국 이 계산이 빨라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에서 아이디어를 계속 찾았는데 결국 1957년 53세의 나이로 연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 네. 폰 노이만의 네. 말년이 나오게 됩니다. 폰 노이만 그는 평생을 유복하게 살았으며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넘쳤다. 결혼 생활은 굉장히 불행하여 짧은 생애 중에도 무려 2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암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올 것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폰 노이만,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폰 노이만은 딱 2가지에 집중합니다. 무기 개발 그리고 생명공학. 죽기 직전까지 했던 게 이 2가지예요. 일단 암 판정을 받고 나서 네.
그 정부를 위해서 원자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원자폭탄 개발에 대한 견해를 본인이 스스로 대표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분이 중요한 인물이냐면은 그 미국 탄도미사일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폰 노이만 그룹. 폰 노이만은 핵무기를 완벽하게 옹호했고요. 네. 그 배경에는 그의 가족들이 공산 치하의 헝가리에서 도망쳐왔다라는 과거가 있어요. 도망쳐왔던 가족들의 슬픈 과거가 핵무기를 더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 라는 쪽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1급 비밀 회의에 나갔고 1급 비밀, 군사 기밀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생명공학에 대한 재밌는 건 정반대, 자연의 생물학, 인간의 생명공학, 이걸 모두 포괄하는 인공생명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제대로 다룬 책을 발간하려고 준비해요. 생물과 기계, 이게 중첩되는 연구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나 1956년 4월 폰 노이만은 더 이상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군병원에 입원합니다. 기밀을 워낙 많이 알아가지고 네. 일반 병원에 못 가요. 그래서 예. 그렇구나. 사람들도 병문안을 못 옵니다. 어머. 기밀을 너무 많이 알아서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근데 저 상황에도 병원에 논문을 가져왔어요. 컴퓨터와 뇌라는 이미 인공생명과 기계에 약간 연결 느낌이 나죠. 핵심 주제, 컴퓨터와 인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 둘을 심층 이해하자. 하지만 1957년 2월 암으로 54세 사망했습니다. 너무 췌장암, 마지막이 네. 췌장암까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험을 결국 그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네.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리 필요한 데이터량이 엄청 많습니다. 자율주행차가 1시간 동안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4TB예요. 기억장치 병목 현상을 해결을 못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기술이 쓰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75년 동안 폰 노이만 구조가 컴퓨터의 구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를 이을 차세대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억장치 내에 아예 연산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 새로운 방식이 아예 만들어지고 있고요. 병렬로 연산하고 전력 효율성도 올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도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이 모든 폰 노이만의 뒤를 잇는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예. 과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글 학술 검색에 들어가시면 네. 아래쪽에 뭐라고 적혀있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아이작 뉴턴. 나는 그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넓은 세상을 본 것뿐이다. 이미 선대의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인 덕분에 나는 그 어깨에 올라섰을 뿐이다. 겸손함의 아이콘이 된 이 문장은 네. 사실 아이작 뉴턴이 한 말이 아닙니다. 1130년에 베르나르 사르트르가 처음 글로 쓴 거예요. 이 문구 자체도 굉장히 여러 차례 바뀌었고요. 저 문구 자체가 이미 수백 년 동안 거인의 어깨를 올라선 문구입니다. 네. 모든 것을 도움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만 이뤄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폰 노이만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과학자들의 어깨에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어깨를 내줄 수 있을 만한 여유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엄청난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 그의 어깨를 탄 지금의 인류, 그리고 우리의 어깨를 탄 후대에게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교수님. 봬요.